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는 30살 미혼 여성입니다. 저는 엄마와 둘이서 살고 있는데요. 딱히 결혼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 엄마도 저한테 결혼하라는 얘기 안 하시고요. 예전에 저희 엄마 아빠를 지켜보면서 나중에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일찍 결혼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 사이가 좋으셨는데요. 아빠에게는 엄마가 늘 1순위처럼 보였는데 자식인 제 눈에는 그게 어찌나 좋아 보이던지요. 아빠가 엄마에게 잘하시는 만큼 엄마도 아빠에게 참 잘하셨어요. 두 분은 잘 싸우지도 않으셨고요. 물론 제가 모를 때 싸우셨을 수도 있고 다투셨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제 앞에서는 큰 소리 내고 싸우시는 법이 없었죠. 한마디로 저희 부모님은 정말 이상적인 부부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조금 머리가 더 크고 보니 너무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고 화목한 가정에서 클 수 있다는 게요. 그래서 늘 엄마 아빠에게 감사했고 또 한편으론 우리 가족이 늘 이대로 행복하고 단란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꼭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도 생각했죠. 그런데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저는 절대 결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저희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워서요. 저와 엄마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때 그날이 생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였고 쌀쌀한 겨울날이었어요. 저녁에 집에 있다가 붕어빵이 먹고 싶어서 두꺼운 패딩에 모자를 쓰고 나갔죠. 붕어빵 포장마차가 있는 아파트 후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무심코 고개를 돌리다가 보니 후문 인근 주차장에 아빠 차가 있는 거예요. 차는 좀 전에 온 건지 이제 막 시동이 꺼졌고요. 아빠를 놀래켜주고 싶었던 저는 패딩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모자까지 푹 눌러 쓰고는 눈만 보인 채로 조심조심 차로 다가갔습니다. 차 뒤쪽에 살짝 숨어 있다가 아빠가 문 열고 나오면 놀래켜줄 생각이었죠. 그렇게 아빠 차 거의 가까이 조심조심 다가오는데 저는 잠깐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조수석에 누가 타고 있었거든요. 뒷모습을 보니 머리가 길고 파마가 되어 있는 여자였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차 안을 가만히 살펴보니 아빠와 그 여자는 무슨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누굴까 생각하는 와중 아빠가 주변을 슬쩍 둘러보더니 그 여자 머리를 감싸고 갑자기 입을 맞추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내가 지금 본 게 뭐지? 아빠 차가 아닌가?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아빠 차의 번호판을 확인해 보니 틀림없이 아빠 차였죠. 그 여자는 아빠의 얼굴을 쓰다듬고는 살짝 두리번거리다가 차에서 내리는 겁니다. 저는 몸을 숙여서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 여자를 지켜봤는데 또다시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다니는 학원의 국어 선생님이요. 조금 떨어져 있는 거리지만 그 얼굴만은 똑똑히 봤습니다. 그 선생님은 주변을 살짝 둘러보더니 아빠에게 손인사를 하고 서둘러 가더라고요. 저는 심장이 막 뛰고 식은땀까지 났습니다. 도대체 아빠가 선생님이랑 왜? 혼란스럽더라고요. 잠시 후 아빠는 전화를 하면서 차에서 내리더니 후문 쪽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은 것 마냥 꼼짝도 못하고 있었죠.
18살. 어리지만 알 건 다 아는 나이였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아닌 외간 여자, 그것도 저희 학원 선생님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도 다 알게 됐죠. 너무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저는 근처 놀이터 벤치로 가서 털썩 주저앉았고 한참이나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아빠의 외도를 알게 된 거구나 라는 것을요. 그때부터 심장이 뛰고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더라고요. 당장 엄마한테 가서 알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빠한테 말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더불어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엄마가 있는데 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까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저는 한참이나 혼자 눈물 콧물 흘리다가 일단은 아빠한테 먼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붕어빵 사러 간다면서 왜 와나 걱정되게. 전화 너머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니 더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애써 감정을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가려고요. 붕어빵 샀어? 그냥 안 먹고 싶어져서. 지금 어딘데? 친구랑 통화 좀 한다고 잠깐. 하여튼 지금 들어갈게요. 저는 대충 둘러대고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눈물 자국도 닦아내고 대충 추슬렀죠. 그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식탁에 앉아 있는 겁니다. 평소와 전혀 다를 게 없는 모습인데 아빠를 보는 저는 기분이 이상해서 도저히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누구랑 통화를 그렇게 오래 해? 붕어빵도 안 사오고. 친구랑 싸웠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엄마가 저를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붕어빵 말고 이거 먹어. 아빠가 너 먹으라고 사오셨댄다. 그러면서 냉동실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주시더라고요. 아까 아빠가 차에서 내려서 후문 쪽으로 가더니 사온 아이스크림인 것 같았죠. 아빠는 퇴근하고 오면 이런 식으로 종종 아이스크림이나 먹을 것을 사오시는데요. 문득 학원 선생님하고 만나고 나면 이런 걸 사오시나? 라는 생각이 들자 구역질까지 확 치밀더라고요. 저는 그냥 몸이 안 좋다고 다음에 먹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엄마 아빠도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도저히 아빠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게 방문 걸어 잠그고 그날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갔다가 학원에 갔어요. 저는 동네 인근에 있는 종합학원에 다녔는데 어제 아빠와 있었던 그 선생님은 국어 강사였습니다. 애시당초 그 학원도 아빠가 소개해줘서 간 곳이었어요. 아빠 대학교 동기가 있는데 저희랑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고 했고 그 학원에서 국어 강사로 일을 한다고 했죠. 아빠는 엄마에게 그 학원이 큰 대형 학원은 아니지만 들어보니 강사들 실력이 좋기도 하고 또 집에서도 가까운 곳이니 거길 보내라고 하셨어요. 엄마도 그 학원 평판 괜찮더라면서 저를 거기로 보내신 거고요. 그 선생님은 딸이 강제 전학을 당해서 이사를 온 거라고 했고 그 딸은 저랑 같은 학원을 다니는 민선이었습니다. 민선이는 저랑 다른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저랑 개인적으로 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학원 다니고 있고 부모님들끼리도 친하다 보니 학원에서 만나면 인사나 가벼운 대화 정도는 하는 사이였죠. 한마디로 아빠는 부부 동반으로 잘 지내고 자식들끼리도 서로 아는 대학교 여자 동창이랑 바람이 났던 거였습니다. 아예 모르는 아줌마라고 해도 충격이 너무 클 텐데 아는 사람이다 보니 더 힘들고 괴로웠죠. 게다가 바로 전날 밤 그런 일이 있었으니 제가 그 선생님 얼굴을 어떻게 보겠나요.
저는 심란한 기분으로 학원에 앉아 있었는데 민선이가 말을 걸더라고요. 홍진아, 너 왜 그렇게 멍 때려? 문득 민선이의 얼굴에서 국어 선생님의 얼굴이 스치더군요.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민선이와 국어 선생님이 참 많이 닮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민선이는 자기 엄마가 우리 아빠랑 바람피는 거 알까? 궁금하더라고요. 만약 알게 되면 민선이도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나만큼이나 정말 괴롭고 힘들겠지.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학원 수업을 들었고 국어 선생님 수업도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얼굴 쳐다보기가 힘들고 기분도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수업 다 끝나고 나서 그 선생님이 저를 빈 교실로 부르시는 겁니다. 진아야, 선생님 잠깐만 보고 갈래? 왜 그러세요? 그 선생님이 저를 보자고 했을 때 저는 속이 덜컹했습니다. 내가 어제 지켜봤다는 걸 알았을까? 그래서 물어보려는 걸까 싶었거든요. 내가 다 봤고 알고 있으니 그만하시라고 해야 하는 건지 뭐라고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됐죠. 그런데 그 선생님 입에서는 아주 엉뚱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진아야, 너 오늘 어디 몸 아프니? 네? 아니요. 그래? 근데 오늘은 컨디션 너무 안 좋아 보인다. 네. 아픈 거 아니면 됐고. 참, 엄마한테 나도 말씀드리긴 할 건데 저번에 해주신 반찬 너무 맛있더라고. 그거 혹시 돈 주고 내가 사면 안 되는지 한번 물어봐 줄래? 그러는 겁니다. 아빠 친구라고 하니 저희 엄마가 반찬을 몇 번 만들어서 준 적이 있는데 그 반찬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진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저희 엄마 반찬까지 얻어먹으면서 앞에서는 잘 지내고 뒤에서는 저희 아빠랑 껴안고 키스하고 그래놓고 저희 엄마더러 반찬 만들어줄 수 있냐니요? 선생님, 아니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나 싶은 겁니다. 저는 순식간에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선생님에게 따졌어요. 선생님, 지금 저희 엄마한테 반찬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엄청 격앙되고 흥분했죠. 제가 갑자기 급발진하니까 그 아줌마도 당황한 얼굴이었고요. 너 왜 그래 갑자기? 선생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 얘 왜 이래? 내가 뭘 어쨌다고? 너네 엄마한테 반찬 만들어 달라는 게 이렇게 화낼 일이야? 하면서 도리어 황당한 표정을 짓길래 그랬습니다. 저 다 봤어요, 어제. 뭘 다 봐? 선생님이 저희 아빠 차 안에 있었던 거요. 그 말에 선생님도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뭐라고? 선생님이랑 저희 아빠랑. 그 말에 선생님은 깜짝 놀라서 제 입을 막는 겁니다. 저는 그런 선생님 손을 확 치웠죠. 그 선생님은 당황하더니 일단 교실 문을 잠그더라고요. 예, 진아야. 네가 어제 뭘 본 건지 모르겠는데 단단히 오해했나 보네. 어제 너네 아빠 차 얻어 탄 건 맞아.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났고 방향이 같으니까 좀 얻어 탔어. 학원에서 아파트까지 10분도 안 걸리는데 굳이 얻어 탔다고요? 그 말에 그 선생님도 미간을 확 찌푸리더군요. 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1분이든 10분이든 친구 사이에 얻어 탈 수 있는 거지. 선생님이 저희 아빠 차 가만히 타고 내렸으면 저 이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본 건 뭐예요? 네가 뭘 봤는데? 아, 그래. 너네 아빠 얼굴에 머리카락 하나 붙어 있길래 그거 내가 좀 떼줬다. 그 정도도 못하니? 선생님, 제가 다 봤다니까요. 두 분이서 뭘 했는지. 네가 보긴 뭘 봤다 그래.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하면서 갑자기 눈이 확 돌더니 엄청 무섭게 몰아붙이고 따지는 겁니다.
평소에 그 선생님은 온화하고 여성스러운 편인데 그때 그 순간은 사람이 확 변하더라고요. 네가 잘못 봤다고 하잖아. 너 어디 가서 허튼 소리 하고 다니지 마. 너 혼자 오해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선생님도 가만 안 있어. 알았어? 그 선생님은 저한테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안다고 하면 그 선생님이 놀라고 또 미안해하고 아빠랑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할 줄 알았는데 철저한 제 착각이었던 거죠. 그 선생님은 허튼 소리 하고 다니면 자기도 가만 안 있을 테니 조심하라고 협박을 했죠. 저는 아빠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선생님이 나한테 협박까지 하더라 다 얘기할 참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날 학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빠에게 연락했고 언제 퇴근하시냐 그랬습니다. 아빠는 지금 집으로 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빠 목소리를 들어보니 아빠도 그 사이에 그 선생님한테 다 들은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아빠랑 밖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은 엄마가 외할머니 병원 갔다 오신다고 늦게 들어오신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집에 도착해보니 조용한 게 엄마가 벌써 나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얘기를 하기로 했죠. 저는 아빠를 기다렸고 잠시 후 퇴근하고 온 아빠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아빠한테 조잘조잘 말도 잘하고 친한데 그날은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들었다. 네가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한 모양인데 아빠랑 선생님이랑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사이 아니야. 아빠, 저 어제 다 봤어요. 아빠 차에서 아빠랑 선생님이랑 서로 껴안고 둘이서 키스도 하신 거 다 봤다고요. 그런데 아빠도 펄쩍 뛰시더니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홍진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조그만한 게 못하는 말이 없네. 아빠가 언제 그랬어?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쳐서 같은 아파트니까 같이 타고 간 거고 아빠 얼굴에 뭐가 붙어있어서 그 아줌마가 떼준 건데 네가 잘못 보고 오해를 하는 거야. 아빠가 아니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왜 이상한 걸 자꾸 우겨? 라면서 아빠가 더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아줌마랑 반응이 똑같았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아빠나 그 아줌마나 우기면 되는 줄 아나 싶어서 기가 막혔습니다. 아빠, 제발요. 내가 제 눈으로 다 봤다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아빠, 저 어린애 아니고요. 다 알고 있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 선생님하고 그만하세요. 엄마가 알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저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 알았으니 이제라도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도리어 펄쩍 뛰시더라고요. 이놈의 새끼가 어디 아빠한테 네가 뭘 봤는데? 네가 잘못 봤다고 몇 번을 말해? 아빠는 평상시에 저에게 거의 화를 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얼굴이 빨개져서 무섭도록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아빠 입에서 미안하다, 아빠가 큰 실수를 했다, 너한테 부끄럽다, 그 아줌마랑은 끝낼 거다, 네가 걱정하는 일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줘라 라고 얘기해 주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만약 아빠가 그 아줌마랑 바로 끝내겠다고 약속했으면 저도 아빠를 기다려보려 했을 거예요. 저도 엄마가 모든 사실을 알고 충격받는 건 원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아빠는 무조건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우기고 화만 내시더라고요. 오냐오냐 했더니 어디서 버릇없이. 선생님도 아빠도 그런 거 아니라고 했으면 그런가 보다 알아야지. 아빠,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자꾸 이러시면 저 엄마한테 제가 본 거 다 얘기할 거예요. 저도 화가 나서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빠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머리통을 확 때리는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아빠에게 그렇게 맞아본 게 처음입니다.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아빠 불륜 사실 알게 된 딸이 엄마한테 말하기 전에 제발 그만하시라고 애원에 가까운 절규를 하는데
아빠는 도리어 제 머리통을 때린 거예요. 저는 넉나간 얼굴로 머리를 감싸고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이 자식이 오냐 오냐 해주니까 아빠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엄마한테 뭘 말할 건데? 어디 가서 말해봐라. 다 말해봐. 그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그게 사실이야? 저도 아빠도 놀라서 확 돌아봤어요. 이미 나간 줄 알았던 엄마가 안방에서 넉나간 얼굴로 나오셨거든요. 엄마, 지금 진아가 한 말이 다 사실이야? 당신 친구인 장혜수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아니야 그런 거. 진아 얘가 지 혼자 뭘 잘못 보고 오해를 단단히 했는지. 진아야, 네가 말해봐라 뭘 봤는지. 엄마는 떨리는 눈으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데 참고 말했습니다. 어제 붕어빵 사러 가는 길에 아빠 차 봤는데 아빠 차 안에서 아빠랑 국어 선생님이. 그래서 충격받아서 안 들어왔던 거야? 집에 와서도 표정이 그렇게 안 좋았던 거고? 응. 아 미치겠네. 너 자꾸 이상한 소리 할래? 오해라고 몇 번 말해. 그러자 엄마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야. 똑바로 말해. 진짜 장혜수랑 그런 사이야? 아니라고 하잖아. 아니라고. 그럼 진아가 본 게 뭔데? 얘가 지 혼자 잘못 본 거 가지고 당신까지 왜 이래? 그러면 블랙박스 보면 되겠네. 엄마 말에 아빠도 멈칫하더라고요. 뭐라고? 진짜 우연히 탄 건지 뭔지 블랙박스 보면 되겠어. 앞장서. 그렇게 엄마는 방에 들어가서 겉옷을 들고 나오시더니 화가 난 표정으로 내려가려고 하셨고 아빠는 그런 엄마를 붙잡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우울증이야? 뭐라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지. 엄마나 딸이나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아빠, 제발 우길 걸 좀 우기세요. 시끄러. 넌 가만 못 있어?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그게 왜 진아 때문이야? 대학 동창이랑 놀아난 너 때문이지. 그렇게 엄마 아빠 사이에선 싸움이 났고 엄마가 아빠에게 차키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 순간 엄마를 확 밀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는 소파 쪽으로 날아가서 넘어졌고 저는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도 저도 너무 놀라서 입이 뜨악했죠. 아빠가 엄마를 밀쳐서 넘어뜨리다뇨. 정말 상상도 못해본 일이었습니다. 아빠는 혼자서 막 성질을 내더니 그 길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엄마와 저는 한참이나 멍하게 있었어요. 아빠의 저런 행동과 말투는 처음 봤고 너무 충격이었죠. 제 머리통을 때리질 않나, 차키 안 뺏기려고 엄마를 밀치질 않나. 저희 아빠가 아니고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게 있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따라 들어가려고 했지만 문을 잠궜고 엄마의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방 밖에서 엄청 울었어요. 그 모든 게 말도 안 되는 악몽이길 바랬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 후 아빠는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연락해도 전화기는 꺼져 있고 제가 연락해도 마찬가지였죠. 아빠는 개인 영업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그리로 가봐도 출근도 안 하는지 비워져 있고 아예 잠적을 한 거였죠. 저도 저지만 엄마의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20년 가까이 살아온 남편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된 거니까요. 엄마는 그 아줌마에게 연락했고 그 아줌마는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아빠가 집을 나간 이후론 학원을 안 갔어서 근 일주일 만에 그 아줌마를 보게 되었죠. 그 아줌마는 굳은 얼굴로 저희 집에 들어오더니 저를 냉랭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오랜만이다. 요즘 왜 학원 안 오니? 라고 묻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 모습에 엄마가 그랬습니다. 장혜수 씨, 지금 그런 얘기 할 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좀 앉으세요.
그렇게 그 아줌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화를 내시고 학원에 찾아오니 집에 찾아오니 협박하고 겁을 주시는 거예요? 애아빠 집 나간 거 알죠? 영수가 집을 나가요? 아니요, 몰랐는데요. 잡아뗄 거예요? 내가 뭘요? 저기요, 진아어머니.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최소한의 예의는 좀 지켜주세요. 진짜 몰라요? 내 딸이 다 봤다는데? 또 그 얘기예요. 제가 분명히 진아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증거 있어요? 뭐라고요? 진짜 뻔뻔한 여자네? 말 가려서 하세요. 어따 대고. 뭐야? 증거도 없으면서 생사람 잡지 마. 나 영수랑 그냥 친구고 아무 사이 아니야. 애가 헛소리 하면 엄마로서 혼낼 줄 알아야지. 애가 하는 헛소리를 다 믿어. 듣고 있던 저도 따졌죠. 선생님, 우기면 다예요? 진아야, 네가 잘못 봤다는 생각은 없니? 이렇게 나서서 너네 엄마 아빠 사이 망치면 너한테 뭐가 좋은데? 엄마 아빠 이혼이라도 시키고 싶니? 그걸 원해? 그 말에 엄마가 눈이 돌아서 그 아줌마 멱살 잡았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이거 안 나? 그 아줌마는 엄마의 손을 확 뿌리치더라고요. 남편 간수 똑바로 못하고 어디서 와풀이야? 홍영수가 가출했으면 홍영수한테 따질 것이지 왜 나한테 난리냐고. 진짜 미친 애미랑 딸년아니야? 이 망할 년이 진짜 너희 동네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줘? 참나, 당신이 뭔데? 집구석에 있는 애 엄마 주제에 당신이 뭘 어쩐다고. 애 먼 사람 잡지 말고 집안일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러더니 그 길로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엄마가 쫓아가려 했지만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잡을 수도 없었죠. 엄마는 그 길로 너무 속을 끓였는지 안 드시던 술까지 드시고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후로 아빠가 집에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 매일같이 싸우셨어요. 아빠는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 몰아가지 말라고 했고 엄마는 블랙박스며 폰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이미 다 삭제한 후였겠죠. 아빠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며 당당하게 나오고 엄마는 그럼 집은 왜 나갔느냐며 싸우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너무 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그때 모른 척 했어야 했나? 내가 괜히 나섰다가 이렇게 된 걸까? 엄마를 더 괴롭게 만든 걸까? 어쩌면 정말 내가 착각한 게 아닐까? 이 모든 게 다 나 때문일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 학원에 안 나갔는데 학원에 제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줌마랑 마주치기 싫어서 학원엔 가기 싫었지만 그 물건은 워낙 아끼던 거라서 가지고 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 잠깐 들렀는데 다행히 그 아줌마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민선이랑은 마주쳤어요. 민선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더군요. 홍진아, 너 어쩐 일이야? 학원 끄는 거 아니었어? 끊었어. 가지러 갈 게 있어서. 말도 안 하고 갑자기 학원 끊어서 깜놀. 엄마도 암소리 안 하던데. 너네 집 무슨 일 있니? 라는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는 민선이를 보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까 싶고요. 그래서 그냥 얘기했습니다. 너네 엄마랑 우리 아빠 문제 말이야. 너네 엄마 우리 집 찾아왔고 우리 엄마랑 싸우기도 했는데 몰라? 그게 뭔 소리야. 우리 엄마랑 너네 아빠가 왜? 알아듣게 말해. 너네 엄마한테 직접 들어봐. 나 그것 때문에 학원 안 나오는 거니까. 야, 말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 뭐 어쨌는데. 하고 따지길래 그랬습니다. 너네 엄마하고 우리 아빠 바람났어. 그거 내가 직접 봤고. 뭐라고? 너네 엄마 진짜 뻔뻔하더라. 나한테 오히려 협박하고 우리 엄마한테 큰 소리고.
저는 민선이도 저만큼이나 놀라고 충격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자기 엄마한테 가서 난리 좀 치라고 한 소리였어요. 그런데 야, 너 무슨 정신병 있니? 왜 헛소리하고 난리야? 헛소리? 내가 직접 봤다니까? 네가 보긴 뭘 봐. 우리 엄마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지 마. 진짜 미친년 아니야. 뭐라고? 야, 미친년은 너네 엄마지. 뭐라고? 이게 진짜 뒤질라고. 너 손 좀 봐줘? 엄마 아빠들끼리 아는 사이라고 좀 잘해주니까 존나 찐따 같은 게 어디서. 내가 찌그러져 있으니까 만만해 보이냐? 라는 겁니다. 사실 민선이는 저 같은 모범생이 아니고 다른 학교에서 사고치고 전학 온 일진이었거든요. 무슨 사고인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하여튼 큰 사고치고 저희 동네로 전학 온 거고 그 아줌마가 이제라도 마음 잡고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라고 억지로 학원 다니게 한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와서는 성질 죽이고 사는 것 같았는데 막다른 상황 되니 바로 본성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막 위협하면서 협박하는데 완전 지네 엄마랑 똑같은 겁니다. 저한테 쌍욕하면서 위협하더니 헛소리하고 다니면 가만 안 둘 줄 알라고 자기 아직도 알고 지내는 오빠들 많다고 저 손봐준다는 소리까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너무 분하고 화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때 이후로 그 학원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 후로도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결국 이혼 얘기까지 오갔어요. 엄마는 그때 증거를 제대로 못 잡은 것을 분해하셨고 아빠는 끝까지 엄마를 의부증이라 하셨고 제가 오해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후 아빠는 집에도 잘 안 들어왔고 제 성적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내신도 모의고사 성적도 나쁘지 않던 제가 성적이 심할 정도로 뚝 하고 떨어졌다 보니 선생님도 너무 놀라셨죠. 그렇게 부모님 사이는 틀어질 대로 틀어졌고 그 와중에 그 아줌마와 강민선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성적이 너무 안 좋아져서 원래 생각했던 대학은 꿈도 못 꾸고 결국 성적에 맞춘 대학을 들어가야 했어요. 엄마 아빠는 사이가 갈수록 안 좋아졌고 싸움도 잦았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 나 때문이라는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와중 학교 마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있으신 거예요. 옆에는 술병들이 나뒹굴고 감기약까지 있고요. 저는 깜짝 놀라 119에 신고를 했고 엄마가 이대로 죽어버릴까봐 심폐소생술을 하며 계속 울었습니다. 정말 그때만큼 두렵고 무서운 때도 없었죠. 응급실로 간 엄마는 다행히 응급 조치를 받고 괜찮아지셨는데요. 엄마는 감기약을 먹은 것을 착각하고 술을 마셨다고 했지만 저는 엄마가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욱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엄마는 아빠를 많이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과 상처가 너무 크신 듯 했습니다. 그 일로 결국 엄마 아빠는 협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했고 아빠도 알겠다고 하셨죠. 재산분할은 했지만 아빠 외도의 증거가 없었기에 위자료는 받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확실하지도 않은 걸로 나대다가 엄마 아빠를 이혼시키고 엄마를 고통스럽게 했구나라는 죄책감에 저는 그 무렵 우울증에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습니다. 학교 휴학을 했고 집에서만 칩거를 하게 됐어요. 엄마도 저도 너무 아프고 힘들었죠. 그러던 와중 친한 친구가 정신의학과 한 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도 우울증이 있어서 여러 곳을 가봤는데 지금 다니는 곳은 원장님이 너무 좋으시고 약도 잘 써주셔서 증세가 많이 호전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임 끝에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 또래의 여자 원장님이었는데 인상도 푸근하시고 진심을 담아 얘기를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있었던 일을 모조리 다 털어놓았습니다.
저 혼자 속으로 쌓아놓았던 일들을 펑펑 울면서 다 쏟아냈어요. 어쩔 때는 너무 울어서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었는데 그 원장님은 천천히 기다려주고 편하게 다 얘기하라며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했을 뿐이고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네 잘못이 아니니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해주시는 그 말이 얼마나 위안이 되던지요. 저는 그렇게 상담도 진행하고 필요한 약도 복용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엄마한테도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같이 병원에 다녔고 엄마도 그 원장님을 만나면서 많이 호전되셨어요. 그렇다 보니 엄마와 저에게는 그 원장님이 은인이나 다름없죠. 사실 정신의학과도 의사를 정말 잘 만나야 된다는데 그런 점에서 저와 엄마는 환자에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난 거니까요. 그렇게 저와 엄마는 치료를 받았고 나중에 그 원장님과 친해진 저는 개인적인 진로 문제까지도 상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님의 조언을 토대로 결국 다니던 학교는 그만두고 새로 수능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치유와 정리가 많이 된 상태라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결국 저는 약대에 진학할 수 있었죠. 그 원장님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서 더 이상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 원장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했고 원장님은 진료 말고도 한 번씩 지나가는 길에 놀러 오라고 차 한 잔씩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많이 좋아지셨고 나중에 이모랑 작은 샌드위치 가게도 오픈하셔서 일도 바삐 하셨습니다. 그러던 와중 아빠가 엄마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이혼하고 5년 넘게 연락을 안 타가요. 엄마는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는데 아빠는 엄마에게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사과만 하고 싶다고 하셨죠. 그렇게 결국 만나셨는데 아빠는 엄마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실 그때 그 아줌마랑 불륜 사이였던 거 맞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왜 하느냐고 우리끼리 잘 살고 있고 당신이 그 여자랑 어떤 관계였는지 이제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아빠는 자기가 정말 어리석어서 소중한 우리 가정을 깨트렸다고 자기가 벌 받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엄마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엄마와 저에게 사과를 하시고 돌아갔는데 1년 뒤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알고 보니 아빠가 최장암 판정을 받으셨고 엄마와 저에게 마지막으로 사과를 하러 오신 거였죠. 엄마는 너네 아빠가 자기 속 편하려고 이제 와서 진실 고백하는 거라면서 화를 내셨지만 뒤에서 참 많이 우셨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엄마도 저도 정신과 치료받고 많이 좋아졌다가 아빠 돌아가신 일로 또 한동안은 너무 힘들었죠. 그러다가 차츰차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약대 졸업 후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폐의약사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와 엄마가 다녔던 그 정신과 1층 약국에서 약사 채용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제일 먼저 원장님께 가서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원장님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를 홍 선생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약사 선생님이라면서요. 그리고 종종 보자면서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그러셨죠. 그렇게 저와 엄마나 둘 다 바쁘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처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약 지도를 하고 다시 조제실로 들어가려는데 어떤 여자가 약국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문득 돌아보면서 들어가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냐면 그 여자는 바로 강민선이었거든요.
저희 아빠와 바람난 그 아줌마의 딸이요. 저는 순간 조제실 쪽으로 몸을 살짝 숨기고 강민서를 봤는데 강민서는 처방전을 놔두고 의자로 가서 앉아있더라고요. 명품 머리띠에 들고 있는 가방도 명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강민서는 전화를 받더라고요. 예, 어머니. 지금 2층 내과 들렸다가 약 받으러 약국 왔어요. 제가 올라갈까요? 아, 어머님이 내려오실 거예요? 네네. 점심 어디서 드실 거예요? 아, 저는 다 좋죠. 하면서 콧소리 가득하게 전화를 받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는 것 같았죠. 저는 거기까지 듣고 조제실에 가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손이 막 떨려오더라고요. 근 10년 만에 강민선을 다시 보니 속에서는 뭔가 불덩이 같은 우라가 치밀었다고나 할까요? 지네 엄마는 우리 아빠랑 바람피고도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고 나 몰아세우고 우리 집 파탄 났는데 쟤는 너무 행복한 얼굴로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싶었죠. 강민선이 준 처방전을 받습니다. 가벼운 감기 증세인 것 같더군요. 처방전 이름만 보는데도 손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는 동료 약사분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갑자기 몸이 안 좋고 식은땀이 좀 난다고 대신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잠시 앉아서 쉬고 있었고 강민선의 약은 다른 약사분이 들고 나가셨죠. 저는 조제실에서 살짝 지켜보는데 강민선은 약을 챙긴 후 결제를 하고 갑자기 어머님 하고 외치더니 복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바로 정신의학과 원장님이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저는 너무 경악스러워서 멍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선은 달려나가 애교스럽게 원장님 팔짱을 꼈고 원장님은 웃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걸 멀리서 지켜보는데 심장이 철렁하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렸죠. 생각해보니 원장님이 곧 아들이 결혼한다는 얘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며느리 되래가 참 착하고 인성이 바르다고 칭찬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는 원장님은 참 좋은 시어머니가 되실 것 같다고 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며느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강민선이었습니다. 너무 열받더라고요. 저한테 쌍욕하면서 허튼 소리 말라고 협박하던 지네 엄마랑 똑같은 강민선이 저렇게 좋으신 분을 시어머니로 만나 행복 가득한 얼굴로 살아간다는 게요. 엄마와 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아빠는 용서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죠. 저희 집은 풍비박산 났는데 그에 반해 강민선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줌마, 강민선의 엄마 역시도 잘 먹고 잘 사는 거겠죠. 과거의 더러운 짓은 묻어둔 채요. 잊고 지내려고 했지만 알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디 두고 보자 이를 갈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디데이가 다가왔죠. 저는 그날 아침 투피스 정장을 잘 차려입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남의 경사에 가는 거니 저도 잘 차려입고 가야 했죠. 그렇게 제가 향한 곳은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저는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그 결혼식장에 갔어요. 결혼식장에는 손님들이 정말 많더군요. 저는 저 멀리서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찾았습니다. 원장님은 옆에 아들과 함께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또 고개를 돌려 찾아보니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아빠의 상간녀였던 그 아줌마가요. 분홍색 한복 입고 화장 곱게 하고 가식적인 웃음 지으며 인사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먼저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기다렸다가 안으로 들어가니 강민선이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 순간적으로 강민선은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지 갸웃했습니다. 저는 강민선에게 다가갔죠. 결혼 축하해. 누구? 얼굴은 낯이 익은데.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생각난 듯 눈이 휘둥그레지고 황당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는 주변을 살피더니 네가 여기 웬일이야? 너 축하해주러 왔지. 여기 아는 사람도 있고. 강민선은 몹시 당황한 얼굴로 그랬습니다. 네가 여기 아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제가 웃으며 그랬습니다. 니네 시어머니, 정신의학과 원장님이지? 나 너네 원장님하고 너무 잘 알아. 니네 엄마가 우리 아빠랑 바람나서 우리 부모님 이혼했잖아. 나 너무 힘들 때 너네 시어머니가 상담 많이 해주셨거든. 나 거기 환자였어. 근데 원장님도 아시나? 너네 엄마가 과거에 상간녀였다는 거? 제 말에 강민선은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야, 너는 신부가 그런 표정을 다지어. 표정 관리 좀 해. 강민선은 충격받았는지 말도 못했습니다. 지네 엄마의 불륜 사실을 지네 시어머니 될 사람에게 제가 다 얘기한 거니까요. 이제 원장님한테도 인사드리러 가야겠다. 하여튼 결혼 축하해. 하객 정말 많네. 참 네가 그랬지? 너 고등학교 때 아는 오빠들 많다며? 그 오빠들한테 나 손봐줄까 협박됐잖아. 사람 많은 거 보니 그 오빠들도 다 부른 거야? 제 말에 강민선은 충격받은 얼굴로 그러더군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복수하러 온 거야? 무슨 복수?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나 너네 시어머니 될 사람 보러 왔다니까. 표정이 왜 그래? 혹시 복수 당할 짓이라도 했니? 너랑 니네 엄마? 야! 강민선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 대기하던 사진작가도 놀라고 뒤에 대기하던 하객들도 놀라더라고요. 막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리고요. 강민선의 하얗게 질린 얼굴이 진짜 볼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진기사가 저를 말리더라고요. 저기요, 사진 찍으실 거 아니면 나가주시겠어요? 저는 그 말을 강민선에게 그랬습니다. 축하해 결혼. 무사히 끝까지 잘하고. 그렇게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를 찾았죠. 안녕하셨어요. 보람학원 장혜수 선생님. 제가 인사하자 돌아보던 그 아줌마는 저를 보고 좀 갸웃하더라고요. 딸이나 엄마나 반응이 똑같았죠. 저를 기억 못하더라고요. 저는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었는데 말이죠. 누구더라? 저 기억 안 나세요? 홍영수 씨 딸 홍진아잖아요. 학원도 다녔고요. 제 입에서 홍영수라는 이름이 나오자 그 아줌마 완전 경악하더라고요. 네가 여길 왜? 10년 만이네요. 그러게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요? 저도 누구 만나러 왔거든요. 저기 민선이 시어머니 되실 분요. 저분하고 저 잘 알아요. 제 말에 그 아줌마 얼굴에서 실시간으로 핏기가 사라지는 게 다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우스운 겁니다. 아줌마는 주변을 살짝 둘러보더니 제 손목을 잡고는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뿌리쳤죠. 왜 이러세요? 미치셨어요? 제 손목을 왜 잡으세요? 그때는 제 입 가리더니 남의 몸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사람들이 쳐다보니 그 아줌마는 당황한 기색으로 웃으며 저에게 소곤댔습니다. 저기 가서 얘기 좀 하자고. 저 아줌마랑 할 얘기 없는데요. 원장님 뵈러 온 거라니까요. 야,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제 와서 뭐 복수라도 하려고 온 거야? 경찰 부를까? 그 아줌마 쫄려서 허둥지둥 하는 꼴이 정말 우습더라고요. 아줌마,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 경찰 소리까지 나와요. 민선이도 복순이 어쩌니 소리하더니 찔리는 거 있으세요? 그 아줌마는 화를 참는 게 보였습니다. 일단 그래 맞아 진아야. 나중에 얘기하자. 오늘은 워낙 정신도 없고 민선이한테 중요한 일이니까 나중에 우리 따로 얘기 좀 하자. 네 연락처 좀 다오. 싫어요. 아줌마한테 제 연락처를 왜 드려요? 일단 나중에 얘기 좀 하자니까. 그러니까 네 연락처 좀.
그래서 제가 그 아줌마에게 다가가서 정색하며 그랬죠. 더러운 상간녀 번호 제 폰에 저장하기 싫다니까요. 그 말에 그 아줌마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뭐? 딸 시집 잘 보내세요. 저는 만날 사람이 있어서 온 거지 아줌마 보러 온 거 아니거든요. 제가 잘 지켜볼게요. 그렇게 저는 돌아가려는데 그 아줌마가 저를 자꾸 붙잡는 겁니다. 저랑 그 아줌마가 실랑이가 있다 보니 주변 사람들 쳐다보고 웅성거리고 잠시 후 강민선 아빠도 와서는 무슨 일이냐 그러고 결국 저 멀리서 하객 맞이하던 원장님까지도 쳐다보셨죠. 그러더니 놀라서 오시더라고요. 아니, 홍 선생이 여길 왜?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원장님과 인사를 하자 옆에 있던 그 아줌마는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아니, 여긴 어쩐 일이에요? 원장님 예비 며느리 이름이 강민선이죠. 민선이 저도 잘 알거든요. 어머, 우리 며느리 친구였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친구는 아니에요, 원장님. 제가 전에 얘기했었죠. 저희 아빠랑. 그 말에 원장님도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뭐라고요? 원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세요. 저랑 엄마랑 병원 치료를 하게 했던 그분이요. 그 말에 원장님은 놀라서 그 아줌마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아줌마는 거의 울듯한 얼굴로 제 팔을 당기며 자꾸 따라 나오라고 하고 저는 팔을 치웠습니다. 어디다 대고 자꾸 당겨요. 남의 몸 함부로 만지지 말라니까. 그렇게 하객들 다 웅성거리고 원장님 충격받아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아줌마 남편이 인상국이며 따지더군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 여자가 누군데 이 행패야? 민선이 친구야? 저는 그 말에 그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저 홍영수 씨 딸입니다. 홍영수 씨가 누구냐면요. 야! 그 아줌마는 거기서 고함을 질렀고 멀리 있던 하객들까지 다 쳐다봤죠. 그 아줌마는 몸까지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잠시 후 신부 대기실에서 강민선이 드레스 자락 부여잡고 뛰쳐나와서 쳐다보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원장님께 그랬습니다. 소란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요. 원장님께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사과를 드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들으면서요. 원장님은 그 모든 사연을 다 아시잖아요. 저랑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듣고 또 들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저와 엄마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그 원장님이었을 겁니다. 그 원장님이 그걸 다 알아도 그냥 결혼식 진행하고 그 아줌마를 사돈으로 강민선을 며느리로 맞이한다면 저도 어쩔 도리는 없겠죠. 하지만 저도 마지막 복수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2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좀 보자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원장님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어쨌든 아들 결혼식 망친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원장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에게 말했어요.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아드님 결혼식이고 원장님께는 중요한 날이었을 텐데 저 때문에. 그 말에 원장님은 잠시 말이 없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한테 따로 말해줬어도 되지 않나. 굳이 왜 결혼식에서 그렇게 했을까 하고. 홍 선생 말대로 그 일로 인해 구설수에도 엄청 오르고 아들 결혼식 망치고, 물론 직접적인 원인이 홍 선생한테 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일로 인해 그렇게 됐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홍 선생의 그 일들을 다 알잖아요. 홍 선생이 나한테 상담받으면서 흘렸던 눈물, 그 괴로움과 죄책감도 전부. 언젠가 내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소를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했었죠. 어찌 보면 홍 선생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소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물론 우리 아들도 그 일로 많이 힘들었고 나나 우리 남편도 그렇긴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잘못은 홍 선생이 아니라 민선이와 사부인, 아니 민선이 엄마 때문 아니겠어요? 나는 여태까지 민선이도 그렇고 사부인도 그렇고 그런 사람일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정말 성격 좋고 밝고 그런데 뒤에서는 그런 짓 하는 인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집하고 사돈을 맺겠어요. 결론적으로 그 당일날 우리 쪽에서 결혼 깨자고 했어요. 사돈 어른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대략 얘기해줬고 그 친구 내가 상담했던 환자고 그 사연을 다 들은 내가 이 결혼을 하게 할 순 없다고. 그 후로 민선이가 자기 좀 봐달라고 매달리고 민선이 엄마도 전화와서 자기가 다 잘못한 거니 결혼은 깨지 말아달라고 울고 빌었는데 내가 한사코 싫다고 했어요. 남의 눈에 그렇게 상처내고 뻔뻔한 거 다 봤는데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집에 우리 아들 사이 못 삼는다고. 우리 아들한테도 내가 충분히 얘기했고 아들도 그런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일이 그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에 원장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죄송할 것도 죄책감 가질 것도 없어요. 입장 바꿔 내가 홍 선생 상황이었다면 나도 그랬을지도 몰라. 그리고 덕분에 민선이도 민선이네 엄마도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 그런 집하고 사돈 안 맺은 걸로도 충분하고 지금 조금 떠들썩한 거 이거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원장님의 말에 저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강민선과 그의 엄마를 생각하면 제가 한 짓에 대해 조금의 후회도 없지만 원장님 생각하면 죄송했거든요. 저 때문에 망신당하신 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원장님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자기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고맙고 죄송하다고 했고 원장님은 이제 마음속 응어리가 좀 풀어졌느냐 장난스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에게도 후에 얘기했더니 엄마는 자기랑 같이 가지 혼자서 그렇게 했느냐고 하시면서도 속은 시원해 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정 파탄 내놓고 그 아줌마와 그 딸은 행복한 가정 꾸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모든 게 다 끝장났으니까요. 반성 없는 가해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큼 얄미운 게 어디 있겠나요. 그 저는 건너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강민선은 결혼이 깨진 후 자기 엄마를 죽어라 원망하다가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답니다. 시도는 했어도 죽지는 않았다는데 그 후에도 자기 엄마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엄청나다더군요. 게다가 강민선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결국 그 아줌마는 이혼소송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친구와 바람나서 그 가정 깨트리고 결국 자기 딸 결혼까지 망쳐놓았으니 이혼 당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과거에 저한테 엄마 아빠 괜히 이혼시키고 싶으냐고 협박하던 그 미친 아줌마.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결국 이혼을 당한 것도 벌을 받은 것도 딸에게 죽어라 원망을 듣는 것도 다 본인의 일이 되었네요. 다른 사람에게 준 고통과 상처는 결국 돌고 돌아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알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무겁게 짓누르던 과거의 상처와 억울함, 분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제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복수일 테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과거에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저를 부려먹고 무시했던 누군가에게 당당히 한 방 먹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 공유를 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네요. 저는 현재 결혼 18년 차이고요.
16살 큰딸 하나, 15살 아들 하나의 연년생 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 시댁에도 남편과 연년생인 시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그 시동생도 결혼을 했고 초등학생인 아들 하나를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그 시동생네와 인연을 완전히 끊었고 더 이상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미명 아래 저를 부려먹고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시동생과 그의 아내인 동서였거든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남편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합치게 되었는데 제가 남편이 있는 지역으로 오게 되었죠. 원래 다니던 회사는 그만두고요. 사실 저는 회사 일 하는 것도 재밌어 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남편을 따라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생겼고 그때부터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해서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워낙에 활동적인 성격이다 보니 집에만 있는 게 갑갑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웬걸 집에서 살림이랑 요리에 흥미를 붙이니 그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참 특이한 취미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는 집을 청소하고 살림하는 게 기분도 개운해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참 좋더라고요. 저희 집에 놀러 오는 사람들은 저보고 어떻게 연년생 아이들 키우면서 집도 이렇게 깨끗하고 음식도 다 직접 해먹일 수 있느냐고 놀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냥 집안일하고 요리하는 게 재밌고 제 취미가 되어서 그런 것 뿐입니다. 저도 제가 집안일과 요리에 이렇게 취미가 생길 줄은 몰랐고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집을 청소하고 가꾸는 재미로 즐겁게 살았어요. 남편하고도 사이가 좋았고 시부모님하고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냈죠. 그러다가 저희 아이들이 6살, 7살 됐을 무렵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동서될 사람은 시동생이랑 같은 회사에 다닌다고 했고 저보다는 2살이 어리더라고요. 제 딴에는 동서가 생긴다고 해서 좋았고 친해지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좀 냉랭한 성격이었고 제가 말을 걸어도 거의 단답식으로만 대답을 하고 대화를 해도 길게는 하지 않더라고요. 동서는 굳이 시댁 식구들과 가깝게 지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 같았기에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동서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아이를 가졌는데요.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임신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축하받는 동서는 표정이 마냥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자기는 애 가졌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들어앉아 있고 싶지는 않다면서 아이만큼 자기 커리어도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그 누구도 아이 가졌으니 일을 그만두라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저 얘기를 진지한 표정으로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여자도 직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하고 애 가졌다고 남편만 믿고 덜컥 일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그런 여자들 꼭 가정주부도 직업이다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그 말도 이해가 안 돼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직업이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제 커리어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애 때문에 회사 그만둘 생각은 없거든요. 저도 옆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선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직장을 옮기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는데 꼭 저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았거든요. 그리고 동서는 시부모님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육아휴직을 1년 끝내고 나면 어머님 아버님이 애 좀 봐주실 수 있죠? 동서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니 아이를 봐달라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육아휴직 써서 1년 직접 아이 보고 그 후에는 어린이집 보내면 안 되느냐고 했는데 동서는 그 말에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님,
돌밖에 안 된 애를 어떻게 남의 손에 덜컥 맡겨요. 그건 아니죠. 왜 요즘 직장 다니는 엄마들 그렇게 많이 하드만. 저는 그런 거 싫어요. 돌진한 애 보면 완전 애기예요, 애기. 그런 애를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이 보게 하고. 저는 그럴 거면 솔직히 애 안 낳고 싶어요. 동서는 기본적으로 말투 자체가 직설적이고 워딩도 센 편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는 엄청 직설적으로 쏘아붙이듯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동서는 어머님에게 애를 봐달라고 했고 어머님도 일단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동서는 아이를 출산했고 1년간 육아휴직을 쓰고 육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와 시동생은 그 1년간 정말 자주 싸우고 사이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왜냐면 태어난 시조카인 유성이가 잠을 극도로 안 자고 너무너무 예민했거든요. 몇 번 애 대신 봐주러 간 어머님도 학을 뗄 정도였죠. 원래 1년까지는 아기들이 낮잠을 많이 자잖아요. 그런데 유성이는 유난히 낮잠을 거의 안 자고 밤잠도 잘 못 잤습니다. 엄청 예민한 기질인데다 등 센서도 예민해서 내려놓기만 해도 몇 시간이고 안아달라고 우는 것도 다반사였어요. 저는 사실 제 아이들이 둘 다 좀 무던한 편이고 잠도 잘 자서 그렇게 힘든 걸 모르고 키웠는데 시동생네를 지켜보면서 아이가 잠을 잘 못 자면 부모가 엄청 힘들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못 자니 시동생과 동서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 그 둘도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싸움이 잦다고 했죠. 하여튼 그렇게 싸우다가 1년이 흐르고 동서는 다시 회사에 복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님이 유성이를 봐주시기로 했는데 어머님도 그 전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봐준다고 약속했으니 봐주긴 봐줘야 되는데 유성이가 너무 예민하고 잘 울고 고집도 세고 한번 울면 몇 시간이고 우는 기질이다 보니 어머님도 시작도 전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해주신다고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돌보셨는데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머님 그때 제일 많이 하시던 얘기가 애가 어쩜 저렇게 잠을 안 자냐 죽겠다 였습니다. 밥투정도 심하고 먹는 것도 잘 안 먹기도 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잠이었죠. 어머님은 유성이를 봐주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살이 실시간으로 빠지실 정도였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다이어트가 필요 없다고 하실 정도였죠. 아무리 어머님이 유성이 친할머니라고 해도 그리고 소정의 수고비는 드린다고 해도 그래도 저렇게 고생하시는데도 동서는 별로 어머님에게 고마워하는 게 안 보였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의 육아 방식이 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한 번씩 했죠. 저랑 엄청 친하진 않다 보니 구구절절 말은 안 해도 한 번씩은 툭툭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옆에서 듣는 저는 동서가 너무하다 싶었죠. 어머님이 저 고생을 하고 애를 키워주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이게 잘못됐네 저게 잘못됐네. 그래서 저도 한 번은 볼멘 소리를 하는 동서에게 그랬습니다. 근데 어머님 요새 허리도 더 안 좋아지시고 많이 힘들어하셔. 올 때마다 살도 빠지시는 것 같다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저는 동서 기분 상할까봐 저 정도로만 얘기했는데도 동서는 얼굴이 확 굳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동서 딴에는 제가 어머님 편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동서가 너무 염치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어쨌든 그러던 찰나 유성이가 두 돌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린이집 좀 보내자고 어머님이 곡소리를 냈고 동서도 결국 보내기로 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그 사이에 허리 디스크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원래도 허리가 좋지는 않으셨는데 무리한 육아로 인해 악화가 되셨고 시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유성이는 돌봐주실 수 없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론 회사에서도 애엄마들은 배려를 해줘서 조기 퇴근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니면 어린이집에 조금 늦게까지 맡겨도 된다고 했고요. 그런데도 동서는 그렇게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조기 퇴근하면 나중에 승진에 문제 생긴다고 했고 또 어린이집에 늦게 맡기고 싶지도 않대요. 그러면서 다시 시터를 구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화살이 저한테 왔습니다. 형님이 저희 유성이 좀 봐주세요. 사실 저는 어머님보다 형님한테 부탁하고 싶었어요. 아주버님 말 들어보니 형님이 살림도 잘하고 애 먹는 음식도 사 먹이는 거 없이 다 직접 만들어 먹이신다면서요. 소윤이 재영이는 이제 초등학생들이고 다 컸잖아요. 손도 덜 갈 텐데 저희 유성이 좀 형님이 봐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이었으면 충분히 좀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유성이는 제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돌보는 거 제가 옆에서 지켜봐서 아는데 너무 예민하고 고집세서 마음대로 안 되면 들어 누워버리고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동서나 시동생도 예민한 성격인데 괜히 애 봐주다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제가 너무 곤란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좋게 좋게 웃으며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좀 힘들 것 같다고요. 그런데 거절을 했음에도 시동생이랑 어머님까지 합세해서 저한테 애 좀 봐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몇 번이고 좋게 거절을 했음에도 계속 도와달라고 어머님 허리 나을 때까지 애 조금만 봐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거절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대놓고 유성이가 너무 별나고 예민한 데다 동서도 유난스러워서 애 봐주기 싫다 라고 할 순 없잖아요. 제가 계속 다른 핑계 대며 거절을 하니까 더 부탁을 했던 거죠. 형님, 제가 어머님한테 드리듯이 수고비도 드릴 거예요. 그냥 봐달라는 거 아니고요. 이제 소윤이 재영이도 다 컸고 또 형님이 해본 적이 있으니까 잘 해주실 거잖아요. 솔직히 형님, 그냥 집에 있을 바에야 조카 좀 봐주고 돈 벌어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구는 그냥도 봐준다는데 저희는 수고비도 드리잖아요. 동서, 나 수고비 없어도 되고 나도 이래저래 뭐 배우고 일 새로 시작할까 싶어서 준비하려고 그래. 하시면 되죠. 유성이 낮에 어린이집 가잖아요. 3시까지 있고. 3시 이후에 하원만 시켜주시고 저 7시에 오니까 그때까지만 봐주시면 되는데 힘든 거 없으시잖아요. 완전 꿀알바 아니에요? 사실 아주버님 계속 외벌이 하시는데 아주버님이라고 뭐 큰 사업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월급쟁이시잖아요. 아주버님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사실 형님이 돈 좀 벌어주시길 바랄걸요? 라는데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런 건 우리 집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제가 급해서 이렇게 부탁드려요. 가족끼리 좀 도와주실 수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부탁드리는데. 그 정도로 얘기하는데 어쩌겠나요. 결국 등 떠밀리듯 제가 유성이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계속은 아니고 어머님 시술하고 회복될 때까지만 하기로 했죠.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왕 조카를 맡아주기로 한 거니 저도 잘 맡아주고 싶더라고요. 3시에 유성이가 하원하면 그때 저희 집에 데리고 갔는데 초반 2주까지도 엄마 보고 싶다고 현관에서 울고 떼쓰고 제가 아무리 들어가자고 해도 난리 부리고 시작부터 난관이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적응은 됐는데 그 후에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유성이는 제가 아는 아이들 중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예민하고 별났거든요. 집에서 뭘 어떻게 하는 건진 모르겠는데 자기 기분 안 좋으면 소리 질러대고 물건 집어던지고 제가 기껏 차려준 밥도 여러 번 엎었습니다. 울고 떼쓰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드러누워 자지러지게 울었죠. 달래줘도 안 되고요. 솔직히 제 자식이었으면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엄하게 하거나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자식도 아니고 동선의 아이잖아요. 저도 당연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매일같이 속은 터지고요. 밥도 잘 안 먹어서 기껏 차려준 것도 안 먹을 때가 더 많은데 배고프다고 소리를 빽빽 지르며 울고 아이니까 이해하자라는 다짐을 하루에도 100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밥은 안 먹는데 과자는 또 엄청 좋아하고
과자 달라고 또 떼쓰고. 그런데 동서도 어쩔 수 없이 제가 과자를 먹이는 걸 알면서도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저에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밥은 죽어라고 안 먹고 간식 달라고 난리치는 버릇은 누가 들였는데 말이죠. 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저한테 맡기는 게 자기들은 편한지 아예 늦게 오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애 맡겨놨으면 회식이나 개인적인 약속은 적당히 취소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식이며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늦는다는 소리를 툭 하면 하는데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죠. 한 번은 친정 식구들과 식사하기로 했다고 이날은 퇴근하고 바로 와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갑자기 야근을 해야 된다며 유성이 좀 데리고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도 화가 나서 따지려는 거 제가 그냥 알았다고 하고 유성이도 데리고 갔는데 식당에서 난리치고 뛰어다니려고 하고 말리니까 바닥에 드러눕고 다른 손님들한테도 친정 식구들한테도 미안하고 딱 죽겠더라고요.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에도 들어가는지 모른 채 거의 흡입하다시피 먹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동서는 고맙다는 소리 하나 없이 회사 일 힘드네, 남의 돈 벌어먹는 게 너무 힘드네 어쩌네, 지 한탄만 하고 갔죠. 그러다가 그 일이 있었습니다. 유성이가 장난감을 자꾸 집어 던졌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랫집 시끄럽고 바닥도 긁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성이는 제 눈을 피해서 또 집어 던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저희 딸이 가서 유성이에게 집어 던지지 말라고 뭐라고 했는데 유성이가 저희 딸한테 그 장난감을 집어 던진 거죠. 저는 주방에서 저녁밥을 준비하다가 딸이 악하는 소리가 들려서 달려가 보니 딸이 눈을 감싸쥐고 엉엉 우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봤더니 눈이 시뻘겋게 충혈이 되어 있고 제대로 뜨지도 못하더라고요. 눈을 맞았다면서요. 저는 식겁해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했고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눈에 정통으로 맞긴 했지만 다행히 각막 쪽은 치지 않았다고 했죠. 눈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가슴을 쓸어내림과 동시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시조카 못 봐준다고 했고 당장 시동생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말한다고 했고요. 남편도 그동안 제가 많이 참아온 걸 알았기에 알겠다고, 그동안 제가 너무 고생했다고 이제는 그만 봐주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서에게 전화해서 이제 유성이 못 봐줄 것 같다고 했는데 동서가 형님, 저도 얘기 들었어요. 유성이가 장난치다가 소윤이가 좀 다쳤다고. 근데 애들끼리 놀다가 다치기도 하잖아요. 형님 기분 나쁘신 건 알겠는데요. 그거 가지고 갑자기 애 못 봐주신다고 그러면 저는 어떡해요. 동서, 내가 여태까지 많이 참았는데 이제 안 되겠어. 나 유성이 보는 거 너무 힘들어. 그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얘기해보니까 6시며 7시까지 남아있는 애들도 꽤 된다는데 차라리 어린이집에 연장반으로 맡겨. 무슨 연장반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퍽이나 애들 갈 때까지 잘 봐주는 줄 아세요? 애들 TV는 안 틀어주면 다행이게요. TV 좀 틀어주면 어때서? 집에서 다 보는데. 선생님들은 사람 아니야? 어쨌든 믿을 만한 어린이집이고. 형님, 그러지 마시고요. 유성이가 실수한 건 맞는데 그거 기분 나쁘시다고 애 못 봐준다고 하시면 전 어떡해요. 형님도 애를 둘이나 키워봤으니까 이런 자잘한 사고 많은 거 아시잖아요. 저는 속이 끓더라고요. 아니 동서, 당사자인 내가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데 왜 그래? 내가 못 보겠다고. 솔직히 말해? 뭘요? 유성이 보는 거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내가. 오늘 소윤이 일도 그렇지만 나 그동안 못하겠다고 몇 번이나 말하려고 하다가 참은 거야. 그 말에 동서는 몹시 기분 나빠했죠. 아니 우리 유성이가 뭘 어쨌다고요? 동서도 알 거 아니야. 유성이 솔직히 좀 별난 편이고 훈육도 안 되잖아. 내 자식이었으면 따끔하게 혼을 내도 12번은 더 냈어. 조카니까 나도 그렇게는 할 수 없었지만 집에서 기본적인 예절 교육 같은 건 아예 안 해? 아무리 어려도 그런 거 다 해야 되는 거야. 형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오늘 일도 솔직히 애들끼리 놀다가 다친 거고. 제가 그러면 집에서 애 교육도 안 시킨다 그 말이세요? 내 보기엔 그래. 형님 여태까지 그런 마음으로 저희 유성이 돌봐주신 거예요? 뭐라고?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도 솔직히 말해볼까요? 제가 공짜로 저희 유성이 봐달라고 했어요? 형님도 돈 받고 봐주신 거잖아요. 내가 받으면 뭐 얼마나 받았다고. 동서가 준 돈 결국 유성이 밥 해 먹이고 간식 사 먹이고 키카 데리고 가고 그런데 다 써. 그건 아니죠. 소윤이랑 재영이는 밥 안 먹어요? 그거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건데. 됐다. 그만하자. 나 유치하게 이런 걸로 싸우고 싶지도 않아. 나 돈 필요 없다고 유성이 안 본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어. 그건 기억 안 나? 저는 동서랑 몹시 감정적으로 싸웠습니다. 정말 열받더라고요. 돈돈거리는데 얼마 주지도 않았고 그거 애들 돌보는데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여태까지 지 자식 맡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렇게 나오는데 정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동서와 저는 한바탕 싸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애 봐준 덕은 없다더니 이게 딱 그 짝이었죠.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도 재수씨가 경우가 없다며 황당해 하더라고요. 시동생도 나서서 저희 남편에게 형수님이 갑자기 애 못 본다고 하면 우린 어쩌냐고 징징거린 모양인데 저희 남편도 너희 애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시동생도 사이가 좀 안 좋아졌죠. 결국 시동생과 동서는 다른 시터를 구해야 되니 이번 달까지만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기간으로 치면 10일 정도가 남아 있었죠. 그것도 싫지만 솔직히 여태까지 봐줬는데 10일 더 못 봐주겠나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그걸 안 해줬어야 했습니다. 제 딴에는 제가 갑자기 못하겠다고 한 거다 보니 자기들도 곤란하겠지 싶어서 10일만 더 봐줘야겠다 했는데 그 10일 사이에 일이 터졌거든요. 여느 때처럼 유성이를 하원시키고 데리고 왔는데 유성이가 자꾸 놀이터에서 놀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누나랑 형 올 때 됐으니까 들어가서 간식 먹자고 했는데 유성이가 그냥 놀이터로 냅다 달려가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그래 며칠만 참자 생각하고 놀이터로 갔습니다. 유성이는 겁도 없이 아무데나 잘 올라갔기 때문에 아슬아슬 겁날 때가 많았어요. 제가 이런 데는 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해도 제 눈치를 슬쩍 보고는 그냥 가버릴 때도 많았죠. 그런데 그날도 제가 덩치가 큰 초등학생들이 위험하게 놀고 있길래 유성이에게 저쪽으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놀아도 이쪽 부근에서 놀아라고요. 유성이는 웬일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유성이 노는 걸 지켜보다가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고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으앙 하고 찢어질 듯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데 심장이 덜컹 하더라고요. 돌아보니 유성이가 제가 가지 말라고 한 곳으로 가서 놀다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진 것 같았죠. 저는 기함하며 달려갔는데 팔이 아프다고 엉엉 우는 겁니다. 팔 쪽으로 떨어진 것 같았죠.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아파하기에 급하게 일단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급히 병원에 갔고 저는 남편과 동서에게도 전화를 걸었죠. 엑스레이를 찍은 뒤 응급처치를 하는데 한눈 팔았던 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혹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병원으로 남편이 먼저 왔고 그 후에 시동생과 동서도 같이 왔습니다. 동서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저는 애를 제대로 못 본 거니 죄인 같은 기분이었죠. 저는 시동생과 동서에게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잠깐 통화를 좀 하려고 보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요. 그런데 동서가 형님, 저희 유성이 싫다고 일부러 이러신 건 아니죠? 그러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너무 벙찌고 남편도 인상을 확 썼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재수씨? 전에 통화할 때 보니까 저희 유성이에 대해서 감정이 상당히 안 좋던데.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오늘 부주의한 건 정말 미안한데 내가 뭐 일부러 이랬겠어? 아니,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유성이 다치게 해놓고? 진짜 적반하장이네. 애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애는 안 보고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아니, 가지 말라는 데를 갔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또 유성이 잘못이라 그거예요? 일단 당신도 진정하고. 뭔 진정! 내 새끼가 저렇게 다쳤는데 내가 눈이 안 돌아? 애 하나 똑바로 못 보고 뭐 하는 거야, 진짜! 그 말에 저도 입이 뜨악했습니다. 남편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럼 직접 보지! 이번 달까지만 봐달라고 했잖아요. 형님이 못 보겠다 어쩐다 난리쳐서. 안 그래도 씻터 구하고 있었다고요. 나 참. 유성이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겨봐.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그렇게 동서는 씩씩거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속상하면서도 정말 애한테 행여나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습니다. 의사는 잠시 후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넘어지면서 팔꿈치 쪽도 부딪혔다. 그런데 팔꿈치 쪽은 성장판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팔이 안 자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엑스레이 상으로 큰 문제까지는 안 보이지만 일단 깁스를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요. 그런데 그 말에 동서는 눈이 돌았죠. 팔이 안 자라요? 아니, 어머님, 당장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깁스를 하고 좀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저한테 형님,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질 수 있어요? 하면서 아주 작정한 듯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미안해, 동서. 근데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고 하니까. 나 진짜 열받네. 애 성장판에 문제 생기면 어쩔 거냐고. 근데 지금 이 태도 봐. 이게 잘못했다는 태도야?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잖아. 의사 선생님도 일단은 지켜보자고 하시고. 나는 형님의 이 태도가 어이가 없어요. 진짜 미안한 거 맞아요?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무릎이라도 꿇으세요. 뭐라고?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화가 났죠. 듣자 하니까. 재수씨 미쳤어요? 무릎을 꿇어? 야, 이성민, 네 와이프 제정신이야? 형이야말로 말을 왜 그따위로 해? 이 사람 열받는 거 당연한 거지. 뭐야? 아주 그냥 똑같네, 부부끼리. 뭐라고?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남편과 시동생까지 싸움이 붙을 뻔했습니다. 저는 겨우 남편을 떼어내고 동서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다시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한테 그만하면 됐지 무슨 사과를 또 하냐며 방방 뛰더라고요. 동서가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거품 물고 남편과 시동생이 멱살잡이까지 하려 하는데 제가 거기서 뭘 어쩌겠나요.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고 그 후 유성이는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다행히 성장판에는 문제가 없고 깁스만 잘하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희 측에서 병원비랑 위로비까지 다 전해주었고 마무리되었죠. 그 일로 시동생네와 저희 집은 완전 원수지간이 되었고 인연도 끊었습니다. 시부모님이 화해하라고 몇 번 얘기하셨지만 저도 남편도 시동생과 동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가 다친 건 가슴 아프고 저도 미안하지만 어쨌든 지혜 봐주려다가 불의로 일어난 일인데 저한테 무릎까지 꿇으라면서 사과 받아야겠다고 악지르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일은 더 이상 거론은 안 했지만 제 마음속 상처로 남았죠. 하여튼 그 후로 아예 왕래 없이 인연 끊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 후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와 아이들 돌보며 지내다가 뒤늦게 지인의 추천으로 살림과 아이들 음식 관련 쿠킹 영상을 인스타와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하다 보니 재밌기도 하고 점차 보는 사람도 많이 늘어갔죠. 팔로워가 늘어가면서 협찬이나 협업 제안도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저는 물 들어올 때 노젓자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SNS로 제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남편이 받는 월급보다도 훨씬 많아질 정도였죠. 저는 이 일을 발판 삼아 생활용품 관련 쇼핑 사이트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이지만 정말 잘하고 싶었고 열심히 했죠. 그 일로 돈도 많이 벌었고 여러 기회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6, 7년 정도가 지났고 한 번씩 시동생네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싶지 않아도 시부모님이 한 번씩 얘기를 하셨거든요. 시부모님은 시동생네 얘기만 하면 한숨부터 쉬시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초등학생인 유성이가 폭력성이 심해서 학교에서도 문제가 많은 모양이었습니다. 친구 얼굴을 쳐서 안경을 부러뜨린 적도 있고 자기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수업 방해를 해대는 통에 결국 전학 조치까지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학 간 학교에서도 또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유성이의 그 별난 행동들이 어렸을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크면서도 점차 더 심해졌던 겁니다. 게다가 시동생과 동서 사이도 몹시 안 좋고 이혼 얘기도 오갈 정도로 자주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동서가 갑자기 무슨 바람인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한다고 했답니다. 어머님 말로는 제가 개인 사업해서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서 둘째도 사업한답시고 회사를 그만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동서도 회사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했고 저처럼 SNS 키운다고 돈도 많이 들였답니다. 그리고 엄청 전투적으로 공군이 뭐니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서가 공구를 했던 물품 중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화장품을 대리 판매했는데 그 화장품에 법적인 문제가 커서 대리 판매를 한 동서에게도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도 여럿 있고요. 하여튼 그 문제가 커서 법적으로 소송까지 당했고 결국 합의금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큰 돈을 물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원래 안 좋던 동서와 시동생 사이가 더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시동생은 사업이고 뭐고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동서가 잘할 수 있다고 억지로 밀어붙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니 시동생과 동서는 허구한 날 사내 못 사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서가 힘들게 키웠던 SNS에도 큰 치명타를 입은 것 같았습니다. 합의금도 합의금인데 일단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죠. 누가 그런 데서 다시 공구를 진행하고 물건을 사려 하겠나요? 저는 어머님에게 그 얘기를 전부 전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아휴 숭어가 뛰면 망둥어도 뛴다더니 너 하는 거 보고 부러웠던지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사업이니 뭐니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다. 유성이는 학교에서 사고치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사업이고 뭐고 하지 말고 애나 똑바로 좀 보지. 지 새끼면서 지들이 더 안 보려고 그래. 나중에 어쩌려고 저러는 건지 내가 보다 보면 속이 터진다 아주. 그래서 그 합의금은 다 물어줬대요. 그러고 빚이 엄청 생겼댄다. 그러니 내가 속이 안 터지니? 왜 쓸데없이 일을 벌여. 그냥 회사나 잘 다니던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유성이나 잘 보던지. 내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둘째 며느리 정말 잘못 얻었어. 성격이 착하기를 하나. 아휴. 어머님은 속 터져 하시더라고요. 저는 별로 시동생네 일은 궁금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지만 시댁에 가면 어머님이 꼭 한 번씩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냥 네네 하고 들었습니다. 자기는 커리어가 너무 중요하고 포기 못한다면서 애는 남의 손에 다 맡겨놓고도 절대 못 그만둔다고 했던 회사인데 무슨 생각인지 덜컥 그만두고 사업까지. 게다가 그마저도 잘못돼서 빚까지 졌다뇨. 참 동선에도 어지간하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나랑은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얼마 뒤였습니다. 어머님이 잠깐 집에 들르라고 하신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뜬금없이 거기에 동서가 있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얼굴 안 보고 산 지 6, 7년 만의 일이었죠.
저는 별로 동서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머님은 왜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걸까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그때와는 180도 다른 얼굴로 막 실실 웃으면서 형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친한 척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동서는 절대 이럴 성격이 아닌데 말이죠. 저는 일부러 동서 쪽은 얼굴도 안 쳐다보고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둘째가 너한테 꼭 사과할 게 있다고 한 번만 불러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는 거야. 내가 둘째한테 너네 일은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하는데도 자리만 한번 마련해달라고 하도 부탁을 하길래. 그러자 옆에서 동서가 제가 어머님께 부탁 좀 드렸어요, 형님. 저 그때 일 사과도 좀 드리고 제가 그때 너무했던 것 같아요. 저도 유성이 팔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속상해서 그렇게 한 거긴 해도 제가 말이 너무 지나쳤어요. 라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지 6, 7년이나 지났고 그 사이에 아예 남남처럼 지냈는데 이제 와서 사과를 왜 갑자기 한다는 건가요? 지금 갑자기 사과하겠다고 나를 부른 거야? 그래도 가족인데 계속 안 보고 지낼 순 없잖아요. 저도 마음이 내내 불편했고요. 언젠가 한번 형님에게 사과드려야지 하면서도 도저히 기회가 안 생기더라고요. 라는데 그 말이 1%도 진심처럼 안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뭔 꿍꿍인가 싶었는데 잠시 후에 본인이 말하더라고요. 저기 형님, 저는 잘 몰랐는데 어머니께 들어보니까 쇼핑몰 사업하는 거 엄청 잘 되신다면서요? 어머님 얘기 듣고 형님 SNS 들어가 봤는데 와, 팔로우가 엄청 많고 형님 완전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던데요? 형님 진짜 멋지세요. 라면서 억지로 아부를 떨어대는 겁니다. 어머님 통해서 제가 예전부터 SNS 했었고 쇼핑몰 사업한 지도 꽤 됐다는 거 들었으면서 본인도 거기에 자극받아서 회사 퇴사하고 사업 시작한 거면서 무슨 최근에 안 것 마냥 시침이 떼는 게 가증스럽더라고요. 어머님께 들으셨죠? 제 얘기. 저도 형님처럼 좀 해보려고 하다가 물건 잘못 팔아서 소송당했어요. 저 진짜 무슨 삼재인지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요. 형님한테 마음 못되게 쓰다가 벌 받는 건지. 그러길래 저는 속으로 작작 좀 해라 싶더라고요. 동서, 나한테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래? 형님, 사업 잘 된다고 어머님 말로는 돈을 엄청 버신다고 하던데. 그래서? 저 염치 없긴 한데 돈 조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소송 비용으로 생각 이상으로 돈을 너무 날렸고 은행에서는 이미 집 산다고 대출을 풀로 땡겨서 어렵고 어쨌든 저도 이 일로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이제 미천도 없고 근데요, 제가 진짜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이거 진행해보고 싶거든요. 이거 공구랑 사업 진행하면 다시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동서를 가만히 보다가 그랬습니다. 참 염치가 없기는 하네. 네? 어머님한테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그 정도로 돈 없어. 설령 있다고 해도 동서한테 쓸 돈은 없고 제가 대놓고 말하니 동서도 좀 빡친 게 보이더라고요. 동서는 꾹 참는 듯한 얼굴로 형님, 저도 이런 부탁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죽하면 제가 이러겠어요. 가족끼리 조금 도와주세요. 가족이라는 말에 저는 너무 웃겨서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왜 웃으세요? 동서 입에서 가족 소리 나오니까 웃기잖아. 동서가 나한테 애도 똑바로 못 보냐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악지르는 게 생생하거든. 동서는 가족끼리 그렇게 하나 보지? 남도 그렇게는 안 하겠는데. 그 말에 동서는 당황하고 어머님도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형님, 그땐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하잖아요. 동서가 죄송하다고 하면 내가 무조건 받아줘야 돼? 나는 동서 사과 받을 생각 없고 받고 싶지도 않아. 우리 여태까지 남남처럼 잘 지냈잖아.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이러나 본데 사회생활 꽤나 한 사람이 기본적인 계산이 안 돼? 동서가 나 같으면 동서한테 돈을 빌려주겠어? 차라리 지나가는 노숙자한테 주고 말지. 그 말에 동서도 발끈하더군요. 형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지나친 건 동서 행동이고 어디서 6, 7년 만에 자리 만들어서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해? 우리가 그럴 사이야? 나 어이가 없네. 그 말에 동서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입만 실룩이며 바닥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로 저 부르지 마세요. 제가 동서한테 사과 듣고 싶은 줄 아세요? 저는 동서랑 아예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지 새끼 봐준 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돈 주지 않았냐 큰 소리 탕탕 치고 애 다쳤다고 저 개 잡듯이 잡으면서 무릎 꿇고 사과라고 소리 질렀던 인간이 동서예요. 어머님도 모르시는 거 아니면서 어떻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세요? 제가 어머님에게 따지자 어머님도 미안하다며 쩔쩔 매셨습니다. 미안하다 첫째야. 나는 싫다고 그랬는데 자리 한 번만 마련해달라고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내 딴에는 그래도 자식들이 등지고 사는 것보다야 푸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러더니 어머님은 동서에게 따지셨죠. 내가 싫다고 했지. 너는 이럴 때만 어머님이야. 그리고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때 그 일 진심으로 사과만 하겠다며. 그래놓고 돈 빌려달라느니 그런 소리는 또 뭐야. 얘가 아주 웃기는 애네. 기껏 네가 부탁해서 자리 마련해줬더니 왜 나까지 곤란하게 해. 어머님도 화가 나서 동서에게 따졌죠. 동서는 입 꾹 다물고 있었고 저는 먼저 일어나겠다며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서가 갑자기 제 다리를 붙잡더라고요. 무릎을 꿇은 채로요. 저는 진짜 동서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안 나?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형님 돈 많이 벌으셨다면서요. 저는 뭐 속 좋아서 이런 부탁하는 줄 아세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완전 벼랑 끝이란 말이에요. 내 말 뭘로 들었어? 아니면 내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다 개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돈은 됐고요. 저랑 나방 합방 한 번만 해주세요. 뭐라고? 라방 합방은 라이브 방송을 같이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지 SNS를 홍보하는데 저를 이용하겠다는 거죠. 형님 팬도 많고 팔로워도 많잖아요. 저 동서라고 소개해주고 라방 한 번만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형님 그 정도로 영향력은 있잖아요. 저 그 SNS 키우려고 들인 돈이 얼만데요. 이대로 망하면 저 진짜 곤란해져요. 돈 못 빌려주시겠으면 이것만이라도 해주세요. 네? 하면서 필사적으로 저를 붙잡았고 어머님도 그만하라면서 동서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동서는 제가 돈 못 빌려준다고 단칼에 끊어내니 이판 사판으로 매달리는 것 같았는데 그 광기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막무가내 동서의 행동에 화가 나서 다리를 확 빼버렸습니다. 내 얘기 뭘로 들었어? 내가 너를 왜 도와줘?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형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제가 무릎까지 꿇었는데?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이 났죠. 무릎 꿇어서 뭐 어쩌라고. 그 무릎 참 가볍네. 동서, 아무 데서나 무릎 꿇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남한테도 무릎 꿇으라느니 그따위 소리도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자 동서는 저를 노려보며 벌떡 일어났죠.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때도 애 다친 엄마 심정인 제가 속상하지 형님이 속상하세요? 말 잘했다. 유성이 그렇게 다쳤을 때 내가 부주의한 거 정말 미안했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어. 근데 동서 그때 어떻게 했어? 건수라도 잡은 양 생 난리를 쳤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유성이 핑계로 나한테 갑질 좀 하고 싶었나 본데. 동서, 내가 돈은 못 빌려줘도 진심으로 충고는 한마디 할게.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그때 그 지랄만 안 떨었으면 어쩌면 내가 동서 도와줬겠지. 라방? 설령 내가 손해본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해줬을 거야. 동서가 또 가족이니 어쩌니 하면 나는 그 말에 또 마음 약해져서 해줬을 테니까. 근데 네가 나한테 무릎을 꿇으라느니 어쩌니 지랄 떨었을 때 너랑 나랑은 가족 끝났어. 여태까지 남남으로 살아왔으면서 이제 와서 부탁. 동서는 정말 생각하는 게 남다르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동서 이해 못하겠어.
여태까지 남남으로 지낸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자고. 이런 어이없는 부탁 따위 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 어머님에게도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실망이에요. 제가 동서 얼굴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저 속이고 부르시면 저 어머님 얼굴도 안 볼 거예요. 아유, 큰애야, 내가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동서가 분했는지 울고불고 하고 어머님도 그만 좀 하라고 소리 지르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 후 동서는 손해만 잔뜩 보고 사업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와 시동생은 엄청 싸우다가 결국 이혼 준비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둘 다 이혼 마음은 있지만 양육권 문제로 다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게 서로 유성이를 안 데리고 가려고 양육권 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부부끼리 아이 데리고 가려고 피 터지게 싸운다는데 시동생네는 서로 안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유성이가 워낙 별나고 사고치고 감당이 안 되니까 둘 다 서로 키워라 그러고 있답니다. 진짜 너무 황당하면서 너무나도 시동생과 동서다운 행동이구나 싶더라고요. 지 새끼 스스로 키우기 싫어서 다투기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이 애 돌봐주다가 생긴 문제로는 핏대 세우면서 위아래도 없이 굴던 게 떠올랐거든요. 유성이 하는 행동이 딱 지네 엄마 아빠 판박이던데 서로 탓하면서 너 때문이네 하는 것도 웃기고요. 본인들의 잘못이나 실수는 두루뭉술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쥐잡듯이 잡았던 어이없는 시동생네 부부. 정반대로 본인들에겐 엄격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살았더라면 힘들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방관하진 않았겠죠. 결국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이게 그 결과가 아니겠나요? 이혼해도 딱히 시동생도 보고 살 생각 없습니다. 시동생도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이혼을 어떻게 하든 재혼을 하든 남 일이니까 신경 끄고 살려고 합니다. 저는 제 일, 제 가정, 제 아이들이나 신경 쓰며 지금처럼 열심히 살려고 해요. 그리고 마음가짐 착하게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